솔직히 말해서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이랑 친구, 둘 다 제가 가장 편하게 기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둘이 한편이 돼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몸이 먼저 얼더라고요. 화가 치밀기 전에 내가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에게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내어줬는지 하나씩 떠올릴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같이 나눠 먹던 밥, 서로 비밀처럼 건네던 근황, 힘들다고 울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뒤에서 날아온 안개 같았습니다. 2003년 여름, 장맛비가 하루 종일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 격리로 들어간 지 2달쯤 되던 참이었지요. 회식이 끝난 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골목 입구에서 우산을 접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어깨 위로 우산을 반쯤 더 기울였습니다. 같이 가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맺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제 남편이 되는 강도현 씨였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이 번지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알처럼 튕겨 올라오던 순간, 저는 같이 간다는 말이 얼마나 단단한 약속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 보니 어깨가 한쪽만 덜 젖어 있었고 그 비스듬함이 왠지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틈에 스며들더군요. 화려한 장식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짝 덮는 방식으로요. 그와의 연애는 유난스럽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따끈한 걸 먹고 서점에 들러 서로 책을 골라주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그는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업팀 소속이었던 그는 말을 부드럽게 꺼내 되돌려 받는 기술이 좋았고, 저는 영수증의 숫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읽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말들 중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건 같이 가자였는데, 그 말은 약속의 정중함 같았습니다. 혼자 무리하지 말자는 뜻, 속도가 다르면 낮은 쪽에 맞추자는 뜻, 멈추어야 하면 같이 멈추자는 뜻. 그 말 하나가 제 미래 전부를 비춘다고 믿었습니다.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시멘트 벽을 새로 칠한 냄새가 아직 덜 빠진 집에서 우리는 첫날 박스를 뜯어 바닥에 앉아 짜장면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날 그가 우리 힘들어도 같이 가자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문장이 방 하나를 통째로 환하게 밝히는 걸 보았습니다. 신혼 초에 저는 사랑이란 서로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조금 나누어 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보폭이 큰 사람, 저는 신중히 발을 디디는 사람.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균형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2009년에 딸 다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최미라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라넌큘러스와 스토, 그 아래로 유칼립투스 잎맥이 비스듬하게 깔려 있었지요. 언니는 하늘색이 어울려. 그녀가 건넨 파란 스카프는 그때부터 제 목에 자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카드를 주고 남는 꽃을 가져와 거실에 꽂고 냉장고의 수납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척척 메워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이 때로는 경계가 흐려지는 시작이라는 걸요. 시댁은 전통과 시간을 중시하는 집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제사가 끼고 제사가 빠져도 식사 시간은
꼭 맞춰야 했습니다. 처음 그 집의 규칙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배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규칙은 배우는 사람의 숨을 먼저 시험하는 법입니다. 아침 7시 30분상 반차는 홀수 같은 정성스러운 기준들은 어느 순간 제 하루의 벽이 되었지요. 그래도 저는 그 벽에 등을 기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같이 가자고 말해준 사람이 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믿음은 어쩌면 나 자신을 설득하는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지고 오래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건 줄을 당기듯 내 마음을 고정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어디에 고정했느냐고요? 그가 했던 한 줄, 같이 가자예요. 저는 그 말에 제 하루의 무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그의 결정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땐 정말로요. 그 시절에 저는 거짓말처럼 건강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떠 장을 보고 아기 이유식을 끓이고 회계 프로그램 창을 열어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저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흔들려도 합계가 딱 맞아떨어질 때의 안도감이 제 하루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세계를 돌보며 통제할 수 없는 큰 세계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때로 가운데만 지키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만 넘기자는 말이 언젠가 제 하루 전체를 내일로 미루는 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지금 돌아보면 시작은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우산의 비스듬함, 짜장면의 따뜻함, 아기의 숨 냄새, 파란 스카프의 부드러움. 그 모든 아름다움이 조금씩 틈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경계가 늦게 보이는 법이라서요. 저는 그 틈으로 오래오래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도 그게 바로 바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때로 눈을 감기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힘.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크게 뜬 어느 밤에 모든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밖에서는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연달아 하시고 시장 상인들과도 살갑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빠르고 아기도 어찌나 잘 보는지 몰라요. 칭찬이란 얼음 위에 깔아놓은 카펫 같습니다. 밟으면 덜 미끄럽고 넘어져도 덜 아픈 것 같지요. 저는 그 카펫 위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카펫은 사라지고 얼음 아래의 균열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저는 밥그릇 오른쪽으로 15도, 비스듬히, 수건은 가로로 2번 접고 세로로 1번 접어 접힌 면이 바깥으로. 고추장 뚜껑은 시계 방향으로 3칸만. 2칸이면 대충, 4칸이면 과함. 그런 세목의 규칙들은 배우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의 주인이 시험관이 되면 배우는 사람은 어느새 시험지가 됩니다. 점수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말의 분위기에 따라 하루의 공기가 바뀝니다. 저는 틀리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틀리지 않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 조금 느린 손놀림, 실수에서 배우는 시간. 저는 그 모든 걸 조금씩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운데를 택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면
두 분 다 그만요. 오늘만 넘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넓은 운동장에서 두 팀이 싸우려고 할 때 뒤에서 피리 부는 심판 같았습니다. 휘슬이 울리면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점수판은 그대로입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에게도, 규칙으로 숨이 막히는 사람에게도 휘슬은 오래된 미봉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오늘만 넘기자를 사랑의 말로 오해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다르게 하겠지라는 낭만적인 기대가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늘 오늘의 복사본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미라는 점점 더 집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꽃을 갈아 꽂아주고 부엌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아이의 등하교, 시간을 제 대신 파악해주고 신발장 위에 있는 제 작은 서랍을 여러 가계부를 흘낏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저는 그저 능숙함으로만 보였고 가까움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가까울수록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계는 엎드려 누워있을 때 제일 빨리 사라집니다.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엎드리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이중성은 부엌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해간 김치를 누구보다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김치는 깍지손으로 뒤집어야 맛이 살아. 손맛이란 게 있어. 라며 제 손을 밀쳐내곤 하셨습니다. 깍지손이든 젓가락손이든 맛은 재료와 순서, 불 조절해서 많이 갈리는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그 말에 감히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것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큰 것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하루를 평온하게 치우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요. 아이 앞에서의 규칙이 특히 서러웠습니다. 다연이는 엄마보다 할미 먼저 인사. 첫 숟가락은 어른에게. 사랑에도 순서가 필요한가요? 순서는 때로 사랑을 분리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이 먼저야. 하지만 그 속삭임이 아이의 귓속 어디쯤에서 흔들려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규칙이 반복되면 사랑은 자신을 변형시켜 규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만 넘기자에 기대어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뜨거울수록 제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뜨거움은 일시적인 맞추니까요. 한 번은 비가 압력처럼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산을 털며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위에 올려둔 제 살림 장부를 툭 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건 쓸데없는 근성이지. 살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계산을 알아? 저는 반사적으로 종이를 주워들며 방금 들어온 물비늘이 종이에 퍼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물이 먹처럼 번질 때 마음도 함께 번집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손등을 맞았고 곧이어 팔목이 비틀렸습니다. 반지의 금속이 뼈 사이로 파고드는 느낌이 똑똑했습니다. 그날 제 몸 어디선가 작은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연기가 눈으로 가지 않게 저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평화 유지의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달력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시간 2153장부 파손 팔목 통증 아이 방문 닫힘. 기록은 누군가가
내게 준 칼날을 무디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손에 잡히는 무게로 바꿔줍니다. 무게를 알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흔들림의 방향이었지만요. 남편은 그날도 말을 아꼈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말은 마치 창문을 닫지도 열지도 않은 채 커튼만 살짝 흔드는 모습 같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들어오고 소음은 그대로인데 커튼만 움직입니다. 저는 커튼을 잡아 내렸습니다. 바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흐리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항상 미안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과 오래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오늘만 넘기자가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남편의 일정표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식과 야근, 지방 출장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말했습니다. 영업은 사람이야.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과 돈이 드는 건 기본이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 앞에서 반박을 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맞는 말은 언제나 칼집을 두르고 있어서 칼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칼집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듯 믿었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늘렸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내역을 볼 때마다 같은 꽃집 포스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행사에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주기가 일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와 월요일 오전. 꽃이 제일 예쁠 때이기도 하지만 제일 메시지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남편 차의 조수석은 늘 앉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등받이 각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제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조수석을 맞춰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의 다른 체격이 그 자리에 흔적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의 환경음에서 익숙한 향수 잔향이 났습니다. 미라가 저에게 고집스럽게 권하던 바로 그 향. 저는 마음속 안내판에 핀을 꽂았습니다. 같은 꽃집 같은 요일 조수석 포지션, 향수 잔향. 2019년에는 병원에서 화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가 차갑고 뜨겁기를 반복했고 속이 울렁거려 자주 메스꺼웠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심장이 빨라지다가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빈집처럼 울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가끔 너무 넓어서 뭐든 붙일 수 있을 만큼 느슨합니다. 저는 다시 숫자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경계가 분명합니다. 숫자에 저를 기대는 동안 제 몸은 밤마다 불처럼 달아올랐다가 새벽에는 물처럼 식었습니다. 2022년 갱년기 전조가 들어왔습니다. 안면홍조, 심계항진, 때 아닌 한기.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보통 삶에게 더 많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멈출 수 없다. 그때 제 곁에서 미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의심하면 마음이 먼저 죽어. 쉬자. 그 말은 분명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때로 검증되지 않은 신뢰를 불러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기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는 대상이 틀리면 버틸 힘이 거짓말처럼 소모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의 리스트와 사실의 리스트. 감정의 리스트에는
제가 느낀 바를 아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외로움, 서러움, 무력, 분노, 자책. 사실의 리스트에는 날짜, 시간, 촬영, 영수증, 차량, 이동 동선, 블랙박스, 저장 시간대를 적었습니다. 감정과 사실이 뒤섞이면 결국 누군가가 제 감정을 과장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감정을 감추지 않되 사실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양손에 2개의 상자를 들고 걷는 셈이었는데 한 손이 무거울 때 다른 손이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균형은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의심의 촉은 어떤 날 아주 작은 소리로 몸을 흔듭니다. 예컨대 남편 셔츠에서 꽃가루 가루마지를 발견한다든지, 조수석 바닥에 굴러다니는 헤어핀을 본다든지, 휴대폰 블루투스 목록에 익숙한 닉네임이 올라온다든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하고 봉투에 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록이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모른다는 감각입니다. 모르겠다는 감각이 오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 걸음걸이와 문자 끝의 말줄임표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몰랐던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처럼요. 모든 것이 한 화면 안에서 정리되는 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잔여물이 터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금이 가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금은 곧 갈라짐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업 회식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의 네온과 미라 가게 뒷골목의 어둠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저는 미리 카메라 롤의 저장 공간을 정리해 두고 충전기를 가방에 넣고 현금을 약간 챙겼습니다. 기록자는 늘 여분을 준비합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마음은 결심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미라 가게 옆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얼음이 든 라떼는 4번째 리필에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리컵을 두드릴 때 맑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둔탁해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흘러나온 재즈의 베이스가 제 심장과 엇박을 탔고 저는 들숨 셋날숨 넷으로 심장의 속도를 문장처럼 정렬했습니다. 21시 47분 남편의 차가 코너를 돌아왔습니다. 감각은 늘 맞았습니다. 맞았을 때가 더 아팠지만요. 셔터가 반쯤 내려간 가게 앞에 차가 잠깐 섰고 미라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믿던 친구. 아기의 첫 돌잔치 때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람. 출산 후 밤을 새워 미음을 끓여주던 사람. 언니는 하늘색이 어울려라며 파란 스카프를 건네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발걸음으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이 유리문 어둠 위에서 겹쳐졌다가 하나로 움직이는 순간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프레임을 맞추고 손이 떨리면 님을 잡듯 휴대폰 테두리를 2번째 손으로 고정했습니다. 번호판, 입차 시각, 네온 간판의 흔들림을 같은 장면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흔적을 흐리게 합니다. 사랑은 흔들리고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보다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올라갔고 오래된 모텔 골목에서 2번 좌회전을 했습니다. 작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네온의 색이 붉은색에서 분홍으로 깜박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깜박의 타이밍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비교할 수 있도록요. 문이 열리고 미라가 먼저 내렸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어주며 어깨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 무심한 동작 한때 저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작은 배려가 눌어붙은 껍질처럼 제 눈앞에서 벗겨져 나가 다른 사람의 어깨로 옮겨 붙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길어진 그림자들은 잠깐 서로를 삼켜 하나로 보였다가 다시 어깨를 떼고 걸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비상녹음을 켜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메모리 카드를 사서 즉시 복제했습니다. 제 메일과 클라우드 두 곳에 올리고 제게 가장 믿음 가는 친구 소정에게 혹시 모르니 이 파일을 받아서 보관해 달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0시 12분 그들은 나왔습니다. 네온이 깜박하는 순간 손이 엉켰다가 바로 풀리는 모습이 프레임 가운데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에 앞으로 나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저는 숨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면 소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숨에는 마음이 섞여 나오지요. 마음을 숨길 때는 숨을 잠깐 멈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날 제 마음을 화면 뒤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라를 가게 옆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늘 먼저 도착해 꽃병에 물높이를 맞추던 사람이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어? 그녀가 웃으며 묻는 순간 저는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리 없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 3초 그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5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서진아, 우린 사랑이야.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 되는 거지. 너랑 도현 오빠는 이미 마음이 멀었잖아. 사랑이란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 누군가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숨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면 남의 집을 부수는 방식은 아니야. 적어도 내게 먼저 말했어야 해.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그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덜 불편한 쪽을 골랐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자주 처벌처럼 돌아오니까요. 남편과의 대면은 더 짧고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제가 보여준 사실을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그날은 위로였다. 내가 요즘 너무 냉랭했잖아. 가정이 먼저인데 너는 늘 의심이 먼저였어. 이 정도로 무너질 줄 몰랐어. 그는 원인을 제게서 찾았고 결과를 자기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저는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위로는 모텔에서 하지 않아.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다연히 생각하자였습니다. 아이를 방패로 쓰는 문장은 흔하고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는 순간 대화는 감정의 진흙밭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가족 통장, 이체 내역과 이미 모아두었던 증거 봉투를 꺼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감정은 잠깐이었고 처리는 치밀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저는 이상한 도시의 행인처럼 살았습니다. 일 잘하는 동료처럼 말하고 아이 앞에선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몸 어디선가 바람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하루의 따뜻함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늦은 밤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제 마음같이 검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을 때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짧은 문장들이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조용해질까? 다연이는, 나라는 사람은, 제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웅크려졌고 어깨가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다연이의 초등학교 문집 속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숫자를 잘 다루고 나를 잘 안아준다.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그 두 문장이 제 몸 안에서 바로 서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아주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사실의 봉투를 떠올렸고 그 봉투가 제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감정 일지를 폈습니다. 오늘 강가에서 오래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문장은 살아있다는 문장입니다. 다음 줄에는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 심리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친구 소정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무서웠어. 소정은 금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했어.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울지 않았지만 눈동자 어디쯤이 젖었습니다. 그 젖음은 수치가 아니라 안도의 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파란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평소처럼 의자 등받이에 걸지 않고 서랍 안쪽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그 스카프는 물건이 아니라 매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목에 지어준 매듭.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매듭을 제 손으로 조금 풀었습니다. 다 풀지는 못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숨이 길어졌으니까요. 내일은 노는 싸움을 하기로 저는 마음속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 뒤에는 늘 증거가 있고 증거 뒤에는 늘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드디어 제 차례라는 것을 저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법원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월의 하늘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기온은 선선했지만 낯빛이 종이처럼 얇아져 손으로 만지면 찢어질 것만 같은 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얇은 하늘 아래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했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 묶음, 영수증과 사진, 블랙박스 시간대 캡처, 그리고 조금 덜컹거리는 심장. 심장이 유난스러워질 때면 저는 늘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날짜와 시간, 입차와 출차, 주유 내역과 꽃집 결제 반복. 숫자는 제게 도망갈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제 얘기를 길게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수가 적습니다. 저는 정리해 온 파일을 변호사님 책상 위에 차례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10월 17일 촬영분. 이건 그 전후 일주일간 동선 정리. 그리고 이건 가족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과 남편 개인 계좌로의 이동 기록입니다. 변호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메모를 하면서도 제 얼굴을 자주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게 배려였을 겁니다. 사람은 사실을 말할 때 눈보다 종이를 보는 게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그분은 몇 가지 선택지를 조심스레 열어 보이셨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조상 서진님의 체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빠르게 놓는 쪽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양육권과 최소한의 양육비, 그리고 이후 민사 가능성은 열어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는 싸움이 있고 노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날 제게 필요한 싸움은 노는 싸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텅 비웠습니다. 제가 붙여둔 라벨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봉투, 보증서, 기념영수증, 다연이 숙제. 라벨의 접착력은 강했고 제 손은 그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뜯어낸 라벨을 한 장씩 쓰레기 봉투에 붙일 때마다 마음이 한 칸씩 텅 비었습니다. 빈칸이 늘어날수록 기이하게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빈칸은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 써 넣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몇 가지를 남겼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연히 예방접종 수첩, 그리고 제 주민등록등본 사본. 나머지는 봉투에 담아 폐지함으로 향했습니다. 그 봉투가 쓰레기차에 삼켜질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버리는 일은 가장 조용한 결심입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체면도 잊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쪽 어딘가에서 경첩이 하나 덜컥하고 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면은 늘 사건의 바깥에 서서 안을 재단하려 듭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히 답했습니다. 저는 체면이 아니라 아이와 제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메시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다연히 생각하자. 저는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고 제 메모장에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를 방패처럼 쓰는 문장. 앞으로도 반복될 것. 기록은 때때로 다음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핀이 됩니다. 저는 그 안전핀을 하나씩 꽂아 두었습니다. 이사 날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반지하 원룸, 창 하나가 골목의 벽을 마주 보고 있는 집. 햇빛은 오후 1시쯤 비스듬히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커튼을 젖혔습니다. 빛은 밝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꾸밀 틈이 없었거든요. 작게 산식처럼 생긴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중고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를 들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2구짜리 인덕션을 샀습니다. 아주 깊은 냄비 하나에 육수를 빼두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인 종이에 제가 지켜야 할 가계부 규칙을 적었습니다. 카드 사용 X 현금 봉투 4개씩 비교통잡비 비상 매일 밤 일지 작성.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의 칭찬 한 줄. 첫날 밤 다연이는 제 옆에 붙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우유 냄새 같은 체온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손을 얹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다시 일으켜. 말은 예언서를 닮았습니다. 반복하면 현실로 내려오는 주문이 되지요. 저는 그 주문을 매일 밤 같은 문장과 같은 호흡으로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다시 일으켜. 눈을 감으면 법정 복도의 차가운 단차,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 도장 찍히는 둔탁한 소리, 시댁의 체면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 위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확보한 증거의 개수, 접수 번호, 다음 상담일시, 아르바이트 시간. 숫자는 언제나 저를 현실로 내려놓는 사다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확인을 마쳤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양육비 일부만 정기 지급. 재산 분할은 사실상 백지. 무일푼이라는 단어가 문서가 아닌 제 피부 위에 찍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의 촉감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것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산수 문제처럼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명확함이 공포를 이깁니다. 저는 명확함을 택했습니다. 괴롭지만 일단 길이 보이면 걷는 건 제 장기였습니다. 이혼 사실을 아는 이들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잘했다. 잘 나왔다. 와, 조금 더 참지 그랬냐. 저는 두 문장을 같은 온도로 들었습니다. 둘 다 바깥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쪽에서 제 말을 골랐습니다. 나왔다는 단어 하나. 나왔다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 반지하 방의 콘센트 위치.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습기가 차는 모서리.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시간. 그 모든 디테일이 제 손끝으로 넘어왔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사람은 조금씩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이체는 최소화했고 입금은 봉투를 통해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의 체감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통장 첫 줄에는 아주 작은 금액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지켜보며 저는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윤서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저의 이름. 그날 밤 저는 가계부 마지막 칸에 적었습니다. 지갑은 텅 비었지만 이름은 남았다. 그리고 작은 네모 칸을 그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칠했습니다. 오늘의 칭찬 한 줄 아래 첫 동그라미였습니다. 동그라미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다음 주도 제가 계속 걸어갈 이유로는요. 반지하에서의 첫 한 달은 몸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의 공기는 늘 조금 눅눅했고 창틀에는 먼지가 금세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일은 리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상, 5시 반까지 청소 아르바이트장으로 이동, 7시 반에 일을 마치고 반지하로 돌아와 간단히 씻고 8시 반에 다연이를 깨우는 루틴. 구체적인 루틴은 마음의 울렁임을 덜어줍니다. 울렁임의 빈칸을 행동이 먼저 채워주면 감정은 그 뒤에서 숨을 고를 시간을 얻습니다. 청소는 의외로 고요한 일이었습니다. 빈 사무실의 밤 공기에는 전날의 피곤과 다음 날의 계획이 얇게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의 각도를 맞추고 회의실 의자를 책상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간격이 정렬되는 순간 제 심박도 함께 맞춰졌습니다. 바닥을 민 뒤 습자지처럼 물기를 빨아들이는 걸레를 짜내면 손바닥에 단단한 이두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건 슬픔을 다른 연료로 바꾸는 포맥과 비슷합니다. 저는 몸이 하는 일을 믿었습니다. 몸이 하는 일을 반복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예전처럼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낮에는 출판사 격리 일을 이어갔습니다. 반일 형태로 받아준 사장님은 회계는 믿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은 사람을 믿고 절차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서랍을 열고 작은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 피곤이 진하게 내려앉은 날이면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들러 20분만 눈을 붙였습니다. 도서관의 공기는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조용해야 하고 모두가 책을 앞에 둔 사람. 거기에 앉아 눈을 감으면 저는 오래전 평범히 그리웠던 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밥상에 무슨 반찬을 올릴지보다 어떤 문장을 올릴지가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거짓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른들의 더러운 세계를 그대로 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잘한 3가지, 다연이가 오늘 잘한 3가지. 우리는 번갈아가며 적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울지 않고 일어남 격리일에서 수금 전화 3통 잘함 오늘 걸레 짜는 힘이 좋아짐. 다이언 영어 수행평가에서 목소리 크게 말함 체육시간 줄넘기 150개 버스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 작은 칭찬들이 밥상 위에 올라오면 밥맛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마음이 입안을 지나 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감정일지를 썼습니다. 제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이었음.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침이었음. 오늘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감이었음. 감정의 이름을 바꾸는 건 회피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습니다. 정확하면 맞춤이 가능합니다. 분노의 날에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빨리 걷기를 했고, 서운함의 날에는 사람 목소리를 일부러 들으러 시장을 돌았습니다. 지침의 날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었고, 고립감의 날에는 소정에게 전화를 걸어 날씨 얘기만 했습니다. 큰 얘기 말고 날씨. 그 작은 얘기들이 제 안의 덩어리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2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상담실의 의자는 약간 낮았고 쿠션은 너무 푹신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해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건을 길게 얘기했고 나중엔 느낌을 짧게 얘기했습니다. 짧지만 정확한 느낌의 문장은 오래 갑니다. 그때 저는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쪽 살을 긁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라지고 상황만 남았습니다. 저는 말끝마다 입니다를 붙였습니다. 존댓말은 때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높임말로 다루는 연습. 그 예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야근으로 늦은 밤, 반지하 창문 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창과 벽 사이 아주 좁은 틈으로 꼬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동작이 하루의 피로를 걷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작은 움직임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양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너도 수고했다. 그리고 그날의 오늘의 칭찬 한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10가지나 보았다. 쓰고 나니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지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치유의 수분이었지요. 경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저는 봉투 예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식비 봉투가 비면 남은 일수를 세고 남은 밀수만큼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배추 대신 양배추,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 명절 떡국 떡은 냉동 보관에
국수 대신 사용 가능. 작은 대체들이 생존의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게임 같았습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면 저는 그 밤에 한 칸 더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제 안의 빈칸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저는 저를 믿지 못하는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저녁에 거울을 보면 가끔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동자에 예전의 빛이 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종결의 언어입니다. 하루를 끝낼 때 스스로에게 예의를 표하는 의식. 저는 그 의식 덕에 다음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다시 느린 근육으로 돌아왔고, 오후에는 냉정한 숫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확한 감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느림, 숫자, 정확. 저는 그것들로 저를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반지하의 공기가 덜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공기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달라진 건 제가 호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넣고 천천히 빼내는 호흡. 저는 드디어 제 속도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동네 카페 포트나인의 유리문에 붙은 작은 종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원두 로스팅 세시. 시간을 정확히 적어두는 태도에 저는 이유 없이 안도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호, 이제 저는 그런 신호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카페 포트나인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제가 우연히 들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우연을 제 시간표에 맞게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안쪽에서는 커다란 로스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콩이 튀어오르는 소리, 팬의 회전이 만드는 공기의 흐름, 금속이 내는 낮은 진동.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로스터를 보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장민욱 씨였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보다 어서 오세요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자리부터 확인하는 사람. 그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포터 필터를 털고 탬핑을 같은 압력으로 누르고 샷글라스를 기계 아래 같은 자리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라떼를 주문하면 우유 피처를 같은 각도로 기울이고 가족 손님이 오면 컵 받침대에 잔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문 옆에 우산을 한 개 더 세워두었고 아이가 쏟은 물은 웃으면서 닦았습니다. 웃음의 방향이 상대를 향해 있었지 자기 무심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며칠 뒤 제가 두 번째로 갔을 때 그는 제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라떼 드셨죠? 오늘은 드립으로 내려드려 볼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무 진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드리퍼를 잡고 물줄기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물줄기가 일정하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컵을 받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앉아 천천히 마시는 커피의 맛을 알았습니다. 커피가 입 안에서 식지 않고 퍼지는 느낌, 혀 아래에서 살짝 남는 단맛, 그리고 목 뒤로 내려가며 남기는 작은 온기. 사람의 말 대신 생활이 하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갑작스럽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 가족사, 직업, 취미, 아무것도. 대신 자기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저는 민욱이라고 하고요. 내 배우자는 2021년에 먼저 갔습니다. 덕분에 시간의 쓰임을 다시 배워요. 그 말에서 저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 슬픔과 배움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은 불행을 통해서도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방문에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 아주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너무 큰 상관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저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는 태도는 관심의 결핍이 아니라 존중의 과잉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과잉을 받아들였고 그날 계산을 하며 작은 부탁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3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시간 약속입니다. 어기게 되면 사유를 먼저 알려주시고 가능한 시간을 새로 제안해 주세요. 둘째, 연락의 투명성입니다. 늦을 때는 한 줄이라도 메시지를 주세요. 셋째, 경제의 독립입니다. 서로의 지갑을 간섭하지 않되 큰 지출이나 약속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저는 이 3가지가 제 경계입니다. 그는 멍하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과 간단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쪽의 원칙도 한 줄 더 했습니다. 저는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버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틴기라는 뜻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느리게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는 수요일마다 로스팅을 했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가 우유를 따르는 손목의 각도나 쓰레기 봉투를 묶는 매듭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매듭은 대개 2번 돌렸습니다. 1번이면 풀릴 수 있고 3번이면 지저분합니다. 그의 매듭은 단정했습니다. 단정한 매듭은 관계에서도 안전합니다. 저는 제 목에 달아두었던 파란 스카프 매듭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지어진 매듭과 스스로 지어본 매듭의 차이를요. 한 번은 그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금 밀어 창가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저라면 그 10분이 과거의 모든 결핍을 소환했을 겁니다. 또 오늘만 넘기자라는 문장과 함께. 하지만 5분쯤 지나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손님이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치우고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따뜻한 물부터 드셔도 될까요? 제가 도착하면 주문은 다시 받을게요. 메시지 속의 문장은 변명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사유 현재 대안. 저는 네라고 답했고 보온 물잔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착한 그는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들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과거가 잠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과거를 뒤로 물러나게 해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메시지의 역할이 컸네요.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고 가벼워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는 제게 카페 뒤편 작은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즈메리와 라벤더, 민트가 심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은 아침에만 줍니다. 밤에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달래면 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침 같은 시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돌아오면 그때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과한 위로는 혼자 남았을 때 더 추워지는 규격을 남깁니다. 그의 위로는 낮았습니다. 낮은 위로는 오래 갑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사건의 순서만 사실의 언어로.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대목에서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돌아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돌아온 사람과는 천천히라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어딘가에 적어두고 싶었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적어둔 노트와 달리 주머니가 없어도 따라오는 기록입니다. 그가 진짜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스트처럼 느껴질까봐 조심했고, 제 감정의 진폭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장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은 먼저 안부를 물었고, 늦는 날에는 사전에 이유를 알렸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계산서를 제 쪽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계산하려고 할 때, 오늘은 제가 샀고요. 다음에 당신이 원할 때 당신 방식으로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할 때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다만 무서움이 나쁜 신호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경계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서움과 같이 가보죠. 당신의 속도로. 저는 그 말에서 오랜만에 가치라는 단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옛날의 가치와는 달랐습니다. 가운데 서서 양쪽을 얼버무리던 말이 아니라 한쪽으로 나를 존중하는 가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그날 제 하루의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란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실크의 감촉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좋음과 아픔이 겹치는 자리가 있지요. 저는 스카프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으로 접었습니다. 얇아진 직사각형이 제 손바닥 길이와 비슷해졌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가까운 기증함에 넣었습니다. 기증함의 뚜껑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금속이 짧게 울렸고 스카프가 상자 안으로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떨어지는 그 가벼움 속에서 저는 제 목 주변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듭은 고마웠으나 숨을 줄였습니다. 숨을 되찾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내 손으로 푸는 것.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연이와 빵집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가장 바삭해 보이는 크루아상을 골랐고 밖으로 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엔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잘 알아가는 생각.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요즘 더 진짜 같아 보여.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식을 덜어내면 사람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명해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선명함은 가끔 외로운 빛이지만 길을 비춥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 포트나인에 들렀습니다. 민욱 씨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제가 좋아하게 된 재즈 피아노가 아주 낮은 볼륨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습니다. 그는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원에 물을 줘야 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밤에는 주면 안 좋다면서요. 그는 손을 털며 맞장구 쳤습니다. 네. 밤에 물은 뿌리를 어둡게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위로에도 시간대가 있다는 걸요. 우리는 가게 앞 짧은 평상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저는 말의 길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스카프를 기증함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시원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보도 감정도 모두 제 쪽에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 목을 가볍게 만져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숨은 사람을 오늘에 데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에서 지난 몇 해를 아주 느리게 되감았습니다. 비 오는 골목의 우산, 신혼집의 짜장면, 아기의 숨, 시어머니의 규칙, 장부가 바닥으로 흩어지던 밤, 팔목의 통증. 오늘만 넘기자라는 문장, 꽃집 POS, 조수석 포지션, 블랙박스의 향수 잔향, 강변북로의 네온, 겹쳐지던 그림자, 편의점의 메모리 카드, 상담실의 낮은 의자, 반지하의 창틀, 고양이의 꼬리, 그리고 카페의 물줄기.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연표 위에 얌전히 올라앉았습니다. 연표의 맨 마지막 칸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속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무서움과 같이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무서움이 오면 숨을 멈췄고 그 사이로 거짓 평화를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무서움이 오면 숨을 길게 쉽니다. 긴 숨은 경계를 살립니다. 경계가 살아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경계의 반대말이 아니라 경계 안에서 숨 쉬는 기술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윤서진. 이 이름으로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이 이름으로 아이의 생활기록부의 보호자 칸을 채웠으며 이 이름으로 통장 첫 줄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일관성으로 말을 건다면 저는 그 말을 조금 믿어보겠습니다. 다만 제 속도로 같이 가자는 말이 다시 제 앞에 놓인다면 이제 저는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어떤 경계 안에서요? 그 대답을 들은 뒤에야 저는 제 숨을 그 사람의 숨과 조심스럽게 맞춰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일지 마지막 칸에 저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칠했습니다. 오늘은 내 목에서 매듭을 풀었다. 동그라미는 여전히 작았지만 안쪽이 환했습니다. 그 환함이 방안을 살짝 데웠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창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내 집 안에서만 돌도록. 이제야 저는 정말로 제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현관문 안쪽에서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그 인사는 오랜 여행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새로운 길의 첫 문장이기도 했습니다.